21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이 조작됐다거나 측근들이 처벌을 덜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의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와 뇌물 혐의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과 군의 정치개입 관련 조사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은 일일 보고 등 최소 수백 건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내일 첫 전체 회의를 엽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사전 조율을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중국 동포 사업가의 사기 행각으로 대출금 수천억 원을 날린 중국 화푸빌딩 개발 사업에 당시 이팔성 회장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진이 베이징 현지에서 중국판 파이시트로 불리는 화푸빌딩을 취재했습니다. 청와대가 강원랜드에 부정 채용된 226명 모두를 사실상 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앞으로 3, 4년 동안 정부가 연간 1,000만 원가량을 직접 지원합니다.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 취업자를 늘리고 심각한 청년 실업도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인천의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바로 옆 건물과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이렇게 손만 뻗어도 닿을 정도인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주변 환경 고려 없이 세워진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청구에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소환 조사의 명분이 됐던 측근들 진술에 대해서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서 되레 이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기획관이 작성한 청와대 보고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됐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10여 년 전 모든 의혹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이 자신 앞에 쏟아진 진술과 증거 앞에서도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은 셈입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다스 소송비 70억 원은 단일 뇌물 액수로는 가장 많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삼성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로펌 에이킹건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준 것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소송비 대납 내용이 담긴 여러 건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증거로 제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조작된 문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청와대에서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에 보관하던 것으로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작성 배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이미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조작서를 제기하면서도 근거를 대진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차명재산 관리 내역이 상세하게 담긴 재산관리인 이병모 씨의 장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적어놓은 메모에 대해서도 역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측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측근들 증언에 대해서 죄를 덜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은 나에게 물으라고 했던 지난 1월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된 직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물어달라. 이 무렵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 그리고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내막을 검찰에 모두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이 전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한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정원이 상납한 특활비 1억 원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 이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부터 관여한 측근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명 재산 현황을 꼼꼼히 기록해 보고했다는 재산 관리인들과 아버지가 사실상 바지 회장이었다고 밝힌 조카 이동형 씨 진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나올 때마다 이같이 반응했지만 별다른 반박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다스와 관련한 혐의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주주로 결론 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차명 재산은 하나도 없다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차명 재산은 하나도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파악한 친인척 명의나 차명 계좌 속 현금에 대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 대해선 형 이상은 씨의 회사라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다스 전현직 관계자와 측근들 진술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결론냈지만 이를 부인한 겁니다.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10여 년간 이어진 의혹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들 대부분이 다스를 중심으로 파생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350억 원대 다스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 혐의,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70억 원 상당을 대납토록 한 뇌물수수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또 청와대가 BBK 투자금 회수 소송에 관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은 물론 다스 전무로 있었던 아들 시형 씨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포 빌딩에서 나온 다스와 협력업체의 자금 관련 문건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상황은 오히려 이 전 대통령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이 더욱 커진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수사팀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측근들 가운데에는 불구속 상태인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나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또 박재환 전 정무수석 등인데요.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조사에서 이들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만큼 이들을 상대로 회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따라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 측근들의 진술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몰랐던 내용들도 어제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 공개가 됐던 모양이죠. 네, 그동안 언론에 공개됐던 이 주요 인물들 외에도 검찰은 상당히 촘촘하게 이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왔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배경에도 50년간 이 전 대통령 내외의 주방 일을 담당했던 장모 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 씨가 김희중 전 실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50년간 주방 일을 한 장 씨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근거가 없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마지못해 인정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수사팀의 방침이 그렇다면 사실상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원래는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얘기였잖아요. 앞당겨진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 당시에는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이 고심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자신에게 임명장을 직접 준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경우 이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조금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자체가 워낙 방대한 만큼 주말 사이 수사팀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다음 주 초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죠. 이렇게 다 부정을 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구속영장 청구의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발부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는데 이 전 대통령 자신이나 그 변호인단들이 이걸 모를 리는 없는데 도저히 여기서 한두 개라도 인정을 했다가는 전체 그림이 다 무너진다는 판단 때문일까요? 그냥 이렇게 기호지세처럼 가는 걸까요? 일단 이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조차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털어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조사에서 검찰은 이 청와대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청와대 각종 문건을 내밀었는데 변호인단이 상당히 논란 기색을 감추지 못한 대목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한두 가지만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 재직 시절부터 했던 많은 말들을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사처벌은 감수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일부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한 사실관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받았고 논현동 자택 재건축을 하면서 도곡동 땅 판매 대금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의 경우에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또 자택 재건축비 역시 가족 돈을 빌린 것뿐이라고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으로부터 빌린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인정한 혐의 관련 사실관계는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7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중간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국정원 특활비를 김윤옥 여사 측에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10만 달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용처나 김윤옥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차명재산으로 지목된 도곡동 땅 판매 대금으로 논현동 사저 재건축에 40억여 원 등 총 67억 원을 사용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형인 이상은 전 다스 회장에게 빌렸다면서 책임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자를 내지도 않았고 차용증도 찾지 못해서 증거로 제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물증이나 진술 등으로 확실하게 입증돼 부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어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의 순방 일정표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매우 바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각종 비리를 저지를 시간이 없었다. 이런 일종의 알리바이 자료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에 2배인 190쪽에 걸쳐서 작성된 진술조서 역시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재직 시절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겠다면서 과거 일정표를 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빽빽한 일정표인데 대통령 순방 일정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굉장히 바빴다는 취지가 담겼다며 대통령 일정 상당수가 비공개되는 상황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한 조사 편의를 위해 성의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뇌물수수 등과 관련한 일종의 알리바이로 자신의 일정표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조사 태도는 190쪽가량의 진술조서에서도 그대로 묻어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 당시와 비교해 2배에 이르는 조서엔 대부분 혐의를 방어하는 논리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예, 오늘 검찰은 그동안 수사 상황에 대해서 말을 아끼던 모습과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브리핑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한다는 부담까지 안으면서 어제 조사와 관련한 설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은 그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입니다. 법조팀의 강현석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내용은 언론과 검찰이 정례적으로 갖는 티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중대성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다소 달랐습니다. 지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설명드리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오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이 전 대통령의 진술 태도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건 이제 검찰의 입장이고 사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뭐 지대한 관심이 있을 때도 발표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티타임에서 적극적으로 내놓은 그 배경은 사실 따로 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이제 청와대 문건 일부조차 사실상 조작됐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 명백한 증거까지 부인을 하면서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인데요. 이는 보통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혹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반박 논리로 자주 거론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 즉, 이 전 대통령이 명백하게 증거로 입증된 부분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티타임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이제 거기에 쐐기를 박는다? 이런 효과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 영장 청구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 또 정치권 등에서도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올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권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예.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역시 앞서 수차례 입장 발표를 통해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우면서 비슷한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이제 물증과 진술이 확보된 데다 명백한 증거까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예. 따라서 오늘 티타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설명하면서 이 영장 청구 신중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다 구속 상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도 동시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적폐청산이 아니라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21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던 출석 당시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귀갓길 자택 앞에는 집을 나설 때와 마찬가지로 지지자는 없었고 몇몇 측근들만 다시 찾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들 앞에 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면을 바라보며 글을 읽어내려갑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차량은 논현동 자택에 도착하자마자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과 취재진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암시했던 출석 때와는 달리 말을 아낀 데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직접 확인한 것 아니겠냐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불필요한 입장 표명으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귀가 후 그를 기다리던 측근들에게 조사를 잘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택에는 유인촌 전 장관과 김효재 전 수석 등 옛 참모와 측근들이 찾았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예, 오늘 새벽에 검찰 청사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논현동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집 앞을 잠깐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이 전 대통령이 돌아온 것이 오늘 새벽이죠. 어제처럼 좀 조용해 보이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밤새 자리를 지켰던 경찰과 또 경호 인력들은 오늘 오전에 이른 시간에 철수를 했고요. 자택 쪽도 소환 전날과 마찬가지로 창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대부분 불도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후 내내 집안에서 쉬면서 좀 수면을 좀 취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이재 의원 등 일부 측근들이 이 오후에 이 전 대통령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 방문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이제 보여드린 집의 모습이 실시간입니까? 아니면 아까 찍은 겁니까? 이거는 좀 전에 찍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지붕 위에는 그 태양열 직광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자택이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검찰청에서 나오면서는 변호인단에게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가면서는 어땠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오전 6시 33분쯤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바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의 반응을 살피거나 또 따로 얘기를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 주변에는 이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측근들이 새벽부터 자택에서 미리 기다렸다고 하는데 참모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지요? 네, 자정쯤 조사가 마무리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일부 참모들이 이곳 자택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맹영규 전 장관을 비롯해서 이 김효재 전 수석 등 일부 참모 10여 명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전 대통령을 맞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이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일단 검찰에서 자신을 예우를 참 잘 해주더라라면서 잘 갔다 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언급을 했다라고 측근들이 전했습니다. 예. 다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진 카드를 비로소 확인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변호인단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 따른 법리 대응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일단 이 변호인단과 함께 이 검찰 조사 내용을 일단 복기를 하면서 이 앞으로의 이 법적 논리 대응을 좀 짜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들을 좀 만드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 비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은 오히려 늘린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된 건지요? 네, 이 전 대통령이 사회에 전 재산을 기부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에 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입장을 그제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대응 과정에서 이 변호인단을 추가로 보강을 하고 또 구성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이 자택에 머물면서 이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고요. 또 변호인단도 특히 언론과의 접촉은 조금 자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 국민 여론을 이 대응 감안을 해서 이 정무적인 대응에 좀 주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여론전보다는 이 법리 대응에 주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기자였습니다. 자, 다스가 누구의 것인가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변할 것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MB 정부 수사의 발단이 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통한 정치와 특히 대선 개입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의 재산 문제를 떠나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심각한 훼손일 수도 있는 문제죠.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 빌딩에서 나온 국정원의 보고 문건은 최소한 수백 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영포 빌딩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스 관련 문건뿐 아니라 대통령실에 접수되거나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임기 5년 내내 국정원이 보고했던 문건들도 쏟아졌습니다. 일일 보고 문건 등 최소 수백 건입니다. 그중에는 국정원의 공작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일 수 있는 겁니다. 국정원과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은 MB정부 수사의 발단이었습니다. 수사가 자신을 겨냥하자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군사이버사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미 질문지까지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혐의는 재판에 넘기는 것에 무게를 두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추가 조사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혜진 전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미 발표가 됐었는데 다른 구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네, 준비위는 총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청와대는 준비위가 과거에 비해 조직이 간결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총괄 간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위원으로는 청와대에선 정용 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포함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 내용을 보면 대개 이제 외교 안보 분야에 집중이 됐는데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분야가 빠졌고 외교 안보 분야에 집중을 할 예정이라면서 구성이 간결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북한 비핵화가 핵심 의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예.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그러니까 4월 말에 있을 예정이죠. 그 직후에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있기 전에 그 어간에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중간에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형식이 어찌됐든 간에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대화가 필수적일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만난다면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 성격이 강하게 좀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들을 계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 후가 될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와 관련된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된 실천 방안 그리고 제재 완화 논의 등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관건은 북한이 미국 정부로 움직일 만한 확실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부산시 출연기관의 간부가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죠. 또 다른 기관의 간부는 수시로 술자리에 여직원을 불러서 성추행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관광공사 출입문 옆으로 큼지막한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팀장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증언들을 확보했습니다. 술자리에 부르고 이제 뭐 손을 잡고 어깨를 주무르고 이런 행동을 좀 자주 하셨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해당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경찰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옆 부산디자인센터도 말썽입니다.
한 간부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나와 부산시가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해당 간부들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와 부산외대에서도 교수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직장 내 상습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 팀장 김모 씨를 어제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리패 예술감독이 오는 17일에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이 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 1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16명을 접촉해서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이 보도한 의혹이 모두 허위 사실이라면서 복당을 자신하고 있는데 당 지도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결정하자는 쪽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복당을 신청한 뒤 당적 박탈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당을 위해 활동하다 그렇게 됐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당적을 멸실된 게 BBK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은 것입니다. 원인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당원 복당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지만 정 전 의원 복당의 관건은 최근 불거진 성추행 의혹의 사실 여부입니다. 정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분명하다며 이 문제는 일단 복당이 이루어진 뒤에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정 전 의원 생각과 다릅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복당이란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 정 전 의원 복당에 대해선 보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가뜩이나 당내 유력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의 대상이 된 가운데 폭로자 측과 공방 중인 정 전 의원을 당원으로 바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이런 당내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18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이명박 정권 최대 스캔들로 불리우는 파이시티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파이시티 대표였던 이정배 씨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개발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당시 정권 실세들에게 로비했던 권력형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이 씨에게 돈을 받았던 최시중 씨와 박영준 씨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됐죠. 그런데 당시에 이정배 씨는 중국 동포 동업자와 함께 파이시티와 같은 대형 개발 사업을 중국에서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베이징에 있는 화푸 빌딩입니다. 우리은행이 수천억 원을 대출해줬고 현재 화푸 빌딩 시가는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중국 동포에게 사기를 당해서 수천억 원을 날렸고 화푸 빌딩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마저 국적불명의 유령 회사에게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2,100억 원에 넘겼습니다.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화푸 빌딩, 먼저 정혜성 기자가 베이징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입니다. 화푸센터는 우리은행이 투자해서 소유했다고 주장하는데 화푸센터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순 행장님도 못 들어가지요. 네, 저도 못 들어갑니다. 소유주도 못 들어가는 건물, 바로 중국 화푸빌딩입니다. 화푸빌딩은 베이징 중심 자금성 근처의 상업 건물로 현재 시가만 1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25층 건물 2동과 9층 건물 1동으로 임대료만 연 400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 매물로 나온다든가 그 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은행이 이정배 씨와 중국 동포 사업가 민봉진 씨에게 화푸빌딩 매입 자금으로 3,800억 원을 빌려준 건 지난 2007년 말입니다. 당시 파이시티 사업을 벌이고 있었던 이 씨는 2010년 화푸빌딩 관련 자신의 지분을 민 씨에게 넘겼습니다. 민 씨는 관련 서류를 조작해 2013년엔 사기와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중국 현지에선 여전히 민 씨 부인이 화푸빌딩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화푸빌딩을 점유해 매월 수십억 원의 임대료도 챙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당한 상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관련 소송을 벌이던 우리은행은 2013년 말 돌연 화푸빌딩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을 한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에 팔았습니다. 지난해 초까지 약 2,100억 원을 받고 1조 5천억 원짜리 빌딩의 권리를 넘긴 겁니다. 당시 계약서에 사인했던 우리은행 관계자조차 매각 상대가 누군지 자세히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그때 계약 상대방이 매너 인터내셔널.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 중국 현지에선 우리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을 사들인 페이퍼 컴퍼니 사장 마모 씨가 민 씨 부인의 측근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비밀 유지 조약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화푸빌딩 대출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대처에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은행에게 수천억 원을 빌려서 화푸빌딩을 계약한 당사자가 돈을 못 갚겠다고 했는데도 추가로 수백억 원을 더 빌려준 겁니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당시 우리금융 지주회장인 이팔성 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우리은행 베이징 지점이 중국 동포 민봉진 씨와 2009년 12월 23일 맺은 대출 계약서입니다. 2억 4천만 위안, 당시 환율로 415억 원이 담보도 없이 개인 신용대출로 빠져나갑니다. 당시는 이미 민 씨 측이 화푸빌딩 매입을 위해 대한생명보험에 빌린 돈 1,500억 원을 갚지 못해 지급 보증을 섰던 우리은행이 이 빚을 넘겨받은 직후입니다. 추가 대출 한 달 뒤인 2010년 1월 22일 우리은행은 민 씨 측이 국민은행에게 갚지 못한 2,300억 원까지 떠안았습니다. 상당히 어처구니없게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그냥 손을 들고 무슨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누가 이거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초 민 씨와 화푸빌딩 매입에 나섰던 이정배 씨는 우리은행 윗선에서 민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고 말합니다. 현재 수감 중인 이 씨는 자필 편지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수상한 대출과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대출 한 달 전인 2009년 11월 30일 이 회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화푸빌딩 행사에 참석하고 민 씨 등과 만찬을 하며 힘을 실어줬단 겁니다. 실제 민 씨에게 대출된 415억 원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출이었다며 당시 이 전 회장의 일정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강원랜드는 최근 조사에서 부정채용 백화점이었던 걸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부정하게 합격한 걸로 밝혀진 강원랜드 직원 226명을 모두 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 합격한 걸로 조사된 226명 모두가 직권 면직됩니다.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 결과를 보고받고 속도를 내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의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가 밝힌 직권 면직은 사실상의 해고 조치로 해당 직원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법 처리까지 기다린 뒤 조치를 취하면 너무 늦다고 판단해 우선 인사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채용되면서 피해를 입은 탈락자에 대한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정 채용 당시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향후 채용 비리가 확인되는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부정 합격자는 모두 사실상 해고하는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강원랜드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법무부 검찰국입니다.
대검 반부패부는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를 지휘했던 곳이고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 지휘에 문제를 제기한 안미영 검사를 의정부지검으로 발령한 부서입니다. 수사단은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반부패부가 춘천지검에 보고를 받고 지휘를 내린 문건과 검찰국의 올해 1월 인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사 지휘와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안 검사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채용 비리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재수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등과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는 지난달 5일부터 채용 비리 연루자 226명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이들이 최종적으로 해고 조치될 경우에 대비해 영업장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청년 실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적인 재난이 될 것이다. 오늘 정부가 내린 진단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 원가량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이대로라면 10%대 청년 실업률이 고착화될 수 있어서입니다. 기술 혁신과 자동화로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2021년까지 취업 정년기인 20대 후반 청년층이 39만 명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찾은 해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겁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의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의 목돈 마련 상품인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지원금을 연간 65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 취업 후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연 1%대 초저금리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초임 2,500만 원의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실질 소득이 1,035만 원 이상 늘어 대기업 초임과 격차도 크게 줄어든다는 계산입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란 평가입니다. 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원이 들어가는 거니까 돈도 준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하지만 한시적 지원을 보고 중소기업을 택하는 청년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안 갈 것 같아요. 돈을 그대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더 준다면 대기업으로 갈 것 같긴 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고객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금융회사는 신뢰와 도덕성이 생명이겠죠. 그래서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그런 자격을 갖췄는지를 금융당국이 심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심사 대상을 총수 한 사람에서 2세 등 친족으로 넓히고 재벌들의 단골 범죄인 배임, 횡령도 부적격자를 가리는 기준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증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현대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회장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2세 등 친족은 빠졌습니다. 또 재벌들의 단골 범죄인 횡령, 배임은 부적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법손질에 나섰습니다. 자격 심사 대상을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최대 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도 대상이 됩니다. 또 대주주 결격 사유에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지분 중 10%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다만 과거 범죄로 소급 적용하지 않아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어진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재판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사회이사와 감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CEO 참여를 금지해 이들의 셀프 연임을 막고 보수 총액이 5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의 보수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지입니다. 네, 기내에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해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다시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승객은 코트를 건네받던 승무원이 자신의 손등을 긁었다면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내 안전요원인 승무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 김해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행기는 이륙 준비를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30대 남성 승객은 자신의 코트를 건네받던 승무원이 손등을 긁었다며 주먹으로 승무원의 팔을 치고 목을 졸랐습니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돌렸고 A씨는 계류장에서 대기하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지연 출발하는 피해를 봤습니다. 공항 경찰대는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부산 강서경찰서로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A씨에게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대형 버스가 낀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곤 하죠. 그런데 고속으로 달리는 버스를 모는 운전자가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럼 운전은 뭘로 했을까요?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 안입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탄 한 승객은 1시간 내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가 양손으로 휴대전화를 조작합니다. 한참 버스가 달리고 있지만 운전대는 아예 잡지 않고 있습니다. 손목으로 운전대를 조작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운전석이 심하게 들썩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리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인천에서 경기도 하남으로 가는 버스 안 모습입니다. 버스기사 근처에 앉았던 한 승객은 이 모습을 보고도 항의조차 못했습니다. 버스 회사는 기사가 교통 상황을 동료들에게 통화로 알리려고 한 행동이고 10분여 동안만 지속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동료들한테 차가 막히니까 우회하라고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징계감이고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68%가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 등 안전운전 위반이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낸 겁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몰입하게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경고합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미군 조종사들이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또 포착했습니다. 그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미국 정부는 이런 영상을 토대로 비밀리에 UFO를 연구했다고 앞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전투기 레이더에 수상한 물체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시야에서 벗어나고 빠르게 달아나는 하얀 점을 조종사가 결국 잡아냅니다. 굉장한 속도에 놀란 나머지 흥분한 목소리들이 뒤엉킵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서 미 해군 전투기가 추적한 UFO의 모습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미 국방부가 3년 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4년 샌디에이고 인근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뒤늦게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 영상에선 90도로 방향을 바꾸며 거의 묘기하듯 움직입니다. Not with the technology that we have today. Not at all. 당시 미국 정부는 UFO 연구를 해온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비밀 프로젝트가 미 국방정보국에서 2007년부터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12년에 UFO 연구를 멈췄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보국 CIA는 아직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이 비행물체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JTBC 이진우입니다. 중국의 정기 국회격인 양회를 계기로 중국이 친정부 외국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중국 기자의 눈흘김 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美国全美电视执行台长张慧君，我的问题是，以管资本为主转变。 붉은 재킷 차림의 기자가 유창한 중국어로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옆자리 기자가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CCTV의 생방송 보도 직후 온라인에는 패러디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방송사 소속이라는 장 기자는 6년 전 당대회부터 신분을 바꿔가며 각종 중국 정치 행사를 취재해왔습니다. 我是世界知识杂志的记者，今天过来的时间应该是不到8点钟我就到了。 중국은 보신, 밍징 등 반중 매체가 권력의 치부를 잇따라 폭로하자 해외 친중 매체를 세워 대응했습니다. 반중 매체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친중국 관영 매체 소속 어용 외국인 기자를 양회에 참가시켜 활용했습니다. 前段时间，中国有一些地区出现了气换问题，我们想了解中国在冬季天然气保供长期方案上有什么考虑。 당국이 홍보하고 싶은 주제를 묻게 하는 방식입니다. 권력 감시자가 아닌 나팔수를 양산하는 중국 선전당국의 공세에 네티즌들은 쓴소리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6cm 크기의 뼈 2점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어제 한 점에 이어 이틀간 유골로 추정되는 뼈 석점이 추가로 발견된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발견된 뼈 2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겨울철에 우리나라를 찾았던 철새들이 이제 북쪽으로 떠나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천연 기념물인 독수리를 비롯해서 가창, 오리 등 수많은 철새들이 떼죽음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농약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얕은 농수로에 독수리 한 마리가 엎드려 있습니다. 덫에 걸린 것도 아닌데 눈만 껌뻑이고 있고 두 손으로 잡아봐도 날개조차 움직이지 못합니다. 가까운 논에서도 철새 사체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오리부터 어른 허벅지만한 큰 기러기까지 논두렁을 가득 메운 철새 사체는 수를 세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지난 한 달 충남 아산과 당진에서 신고된 야생조류 폐사건만 440마리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농가에서 뿌려놓은 농약을 오리들이 먹고 그 폐사한 오리들을 독수리가 먹어서 이제 연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월 이후 국내에서 야생조류가 집단 폐사한 32건 633마리를 조사했더니 87.5%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지역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선 농작물 피해를 우려한 농민들이 농약 묻힌 벽실을 일부러 뿌리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나서 구조 후 농약 해독제를 투여해보지만 손이 달려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고의로 농약 벽실을 뿌리는 것은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CCTV 등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실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내년에 공휴일이 올해보다 사흘 줄어듭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내년 달력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원력 요항에 따르면 15일의 관공서 공휴일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고 이 중 어린이날은 대체 휴무일이 적용됩니다. 52번의 일요일과 합쳐 공휴일은 66일이며 주 5일 일하는 직장의 경우 117일을 쉬게 됩니다. 세계적인 완구 유통업체 토이저러스가 현지 시간 14일 미국 내 700여 개 전체 매장에 대해서 매각 또는 폐쇄 방침을 밝혔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마케팅 환경에서 부진을 거듭하며 70년 장난감 왕국에서 추락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소매 업종의 최대 청산 사례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2300년 전 신라시대 때 절을 지켰던 신장상을 국립경주박물관이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신장은 불교를 지키는 신으로 100년 전 경주 사천왕 사지 발굴을 시작하며 나온 것이 이번에 온전한 모습으로 복원된 겁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천억 원을 거뒀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등은 김 전 총재가 지난 2016년에 열린 집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자 테니스의 정현 선수가 로저 페더러를 다시 만납니다. 호주 오픈 4강전 이후 2달 만이죠. 그때 발바닥 물집으로 기권했던 정현 선수는 이번에는 100%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페더러를 테니스 황제로 부르는 이유, 이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공을 코트 앞뒤로 보내면서 너무 쉽게 테니스를 합니다. 이런 페더러에게 정현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He had to play later, but if he win, I'm just trying to 100% my. 말만 앞세운 게 아니라 쿠에바스와 16강전에선 페더러와 견저도 손색 없는 샷이 나왔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정현에겐 이젠 더 이상 돌풍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페더러는 정현의 발놀림은 조코비치와 닮았다. 코트를 폭넓게 움직이는 선수는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현도 페더러도 2달 전 호주 오픈 4강전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페더러는 발바닥에 물집이 심하게 잡혀 진통제를 맞고 버텼던 정현이 기권하자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2달이 흘렀고 둘은 더 강해져서 만났습니다. 페더러는 올해 한 번도 지지 않고 15연승을 달리는데 그중 13경기에선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37의 나이는 잊었습니다. 22살, 정현은 갈수록 더 잘합니다. 올해 출전한 5개 대회 모두 8강 이상의 성적을 냈고 2달 사이 세계 랭킹은 58위에서 26위로 뛰었습니다. 올해 가장 성장한 선수로 꼽히는 정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 불리는 페더러. 올해 2번째 만남에 외국 언론들도 흥미로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특히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페더러가 최고를 달리고 있지만 정현을 얕보지 않는다는 헤드라인을 붙였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우리 집 창문에서 팔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이웃집 창문이 바로 있다면 어떨까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거라는 도시형 생활주택 얘기입니다. 최근에도 공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사는 분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건물 절반가량이 바로 옆 건물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두 건물 사이 공터에는 또 다른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천 시내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를 보면요, 불과 7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미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한번 와서 살펴보면요, 이 뒤쪽에도 2년 반 전쯤에 지어진 오피스텔 건물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 세 개 건물이 불과 이 팔 하나 간격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주 1년 만에 코앞에 들어선 다른 건물에 가로막히면서 아예 창문은 열지도 못합니다. 너무 이만큼 간격으로 붙어 있으니까 너무 어둡고 햇빛이 너무 안 들어와요. 아예 너무 간격이 좁아서 너무 깜깜해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고 완전히 딱 막힌 거죠. 집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오후 2시 반을 막 넘긴 시간인데요. 주변이 아주 깜깜합니다. 이렇게 방에 불을 켜야만 주변 사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어두운가 한번 창문을 열어봤더니요, 바로 1m 거리 앞에 맞은편 건물이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건물의 3면이 둘러싸이게 됩니다. 고층 세대는 완강기 등 대피 시설도 없어 화재 시 대피로 확보도 마땅치 않습니다. 상업지역이라 가까이 붙은 것까지 이해하겠지만 이런 거는 고려를 왜 안 했을까? 너무 차삭차삭 붙어있다 보니까 화재 발생률도 엄청 높아진 거야. 건물 사이 이격거리는 90cm,
서로 손을 내밀며 맞잡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는 지금 카메라에서 약 1m 정도 앞에 서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같은 공간에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조금만 아래를 비춰보면요,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건물 위에 서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시행됐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상업지역이 대부분이라서 건축법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50cm 띄우게 돼 있어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휴식 공간이 아니라 일하는 공간이라 그런 개념적이거든요. 제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인천 시내 상업지역에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은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건물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이 근처에만 한 9개, 10개 새로 생긴 게.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요즘 유튜브 죽겠어요, 진짜. 저희 집이 전 안 가나요? 대책이 없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주거 안전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삶의 질도 10년째 외면받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호킹 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군요. 책을 구입한 독자가 실제로도 책을 읽었는가를 따져보는 수치라고 합니다. 화제가 된다 하니 너도나도 구입하긴 했지만 정작 몇 장 넘기지 못한 책일수록 그 호킹 지수는 낮아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왜 하필 호킹이란 이름이 붙었을까?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스티븐 호킹의 저서 시간의 역사 역시 실제로 읽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하니까 쌓여있는 책들을 보면서 괜히 뜨끔한 마음이 드는 것은 저뿐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별로 떠난 과학자, 같은 시대에 살아서 영광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이룬 성취였기에 결과물은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호킹 지수로 상징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허망함을 느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에 한국인 최초로 우주 비행을 떠났던 이소연 씨가 바로 얼마 전에 했던 말입니다. 그가 우주에 올라간 첫날 수행했던 중요 일과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바느질. 사업 당시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모든 우주복과 실험장치에 바뀐 그 명칭을 바꿔 달아야 했다는 웃지 못할 기억이었습니다. 우주인 사업을 계획한 책임자와 마무리한 책임자가 달랐던 나라.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부처의 이름이 바뀌고 책임자가 갈리는 사이에 3년짜리 단기 사업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사업은 결국 초라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화제가 된다 하니 책을 샀지만 결국 첫 장 정도 읽어보고 먼지만 쌓이게 된다는 호킹 지수와도 같이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오늘의 사족은 어찌 보면 이 호킹 지수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변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 숙여서 발을 보지 말라. 호킹 박사는 우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발밑으로 시선이 가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극심한 청년 실업의 한편에선 어느 공기업의 신입사원 대부분이 부정 입사자였고 그 와중에 수백억의 비자금 또 그에 비교할 수도 없는 차명재산 의혹 속에 전직 대통령은 검찰을 오가는 이 땅에 발딛고 있는 우리 처지에 그 머나먼 별이라니.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1년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한 바가 있죠. JTBC 취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다시 한번 연결하고 연결한 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혜진 전 의원을 제 옆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앞서 일부에서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증거와 관련해서 이제 조작이 됐다, 측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 공여 혐의자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접촉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역사상 유일하게 기업 돈을 받지 않고 당선된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리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또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대통령이었다는 점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스의 350억대 비자금 조성 등의 기업 비리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스의 실소유자가 아닐 뿐더러 또 수십 년간 현대건설 사장을 하면서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불법적인 일을 저지를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물증이 없는 진술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취지이고 삼성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는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됐다고 주장한 근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뚜렷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작성 날짜도 찍혀 있고 또 작성자인 김백준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도 마쳤으며 특히 김 전 기획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이 아니라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확보한 문건인 만큼 조작됐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이 영포빌딩 지하에서 검찰이 확보한 다수의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퇴임 당시 실무진이 집에 가져갈 짐을 싸다가 실수로 일부가 섞여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바 있는데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과정이 담긴 이 청와대 문건 역시 이 해당 짐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예. 때문에 이 문건만 조작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자, 김희중 전 실장에게서 받은 1억 원, 그러니까 10만 달러, 이 돈을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는 주장도 나왔다면서요? 네,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은 앞서 알려진 대로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된 것이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과 자신만 하는 대북 공작 활동에 쓰였다고 주장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기밀이라면서 진술을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여 원 가운데 5억 원은 김윤옥 여사 측에 건네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22억여 원 중 대부분은 이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성동조선 해양으로부터 나온 걸로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 김윤옥 여사 측의 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옛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서 자신들의 처벌을 경함하기 위한 허위 진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이런 주장을 폈다는 내용인데 이런 대응은 물론 예상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는 측근 중에 한 명이죠. 조혜진 전 의원을 제 옆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금 전 보도도 그렇고 어제 오늘 나온 보도가 들으시기엔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점이 제일 불편하십니까? 활자만 보면은 대통령께서 좀 거친 표현을 하셨고 예. 또 자기를 모셨던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 평소에 그분을 또 아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취지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 자기를 모셨던 사람들의 진술과 반대되는 진술, 예. 그걸 부인하는 진술은 뭐 당연히 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직접적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건 뭐 저희들로서도 검찰의 브리핑을 듣고 보도를 하는 것이니까 예. 뭐 저희들로서는 달리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예. 있고요. 예. 뭐 측근이시니까 또 달리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어제 왜 그 출두 전에도 보셨죠? 예. 그리고 오늘 새벽에 귀가 이후에도 보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방송 출연 중이라서 못 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출두 전에 한 얘기는 어떤 얘기였습니까? 소환 앞두고 한 며칠 동안 그 개인적으로 지난 삶에 대한 반추를 좀 하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 예. 속에 여러 가지 소회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 그런 느낌을 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임기 초기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예. 스스로 자부할 만큼 그렇게 과거와는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런 의혹에 휘말리게 된 것에 대한 예. 회한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나만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그런 뜻이시죠? 제가 옆에서 들은 거는 노력했는데 예. 그 노력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또 어쨌든 간에 본인을 모셨던 본인과 함께 일을 국정을 했던 아래 사람들하고 예. 사건을 두고 맞부딪히는 그런 모양이 된 결과적으로 것에 그렇게 대해서 예. 좀 그런 회한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측근들이 진술을 다 한 내용들이 예.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그 혐의 내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예. 물론 이제 그 조 전 의원께서는 워딩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니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나 예. 그 워딩만 딱 놓고 보자면 예. 이건 누가 해석을 해도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측근들이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씌우는 것이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부분? 저도 국회의원 하면서 제 보좌관들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둘이서 같이 의논한 사안도 예.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서로 기억이 틀릴 수도 있고 예. 또 딱딱한 사안에 대해서 또 해석이 다르고 예.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인은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일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가요? 기억이 다를 때 또는 해석이 다를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검찰이 생각하는 그 사건의 방향대로 진술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예. 것이 이제 그동안의 그 특활비 사건이나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사실은 구속도 안 되고 예. 뭐 크게 저기 수사도 강하게 안 받고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예. 그런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김희중 씨가 구속 안 된 것은 뭐랄까요? 검찰이 잘 협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답변했기 때문에 구속을 안 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중 실장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제 국정원기조실장 하면서 예.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현금을 전달했다고 특활비 전달했다고 예. 하는 분들 한 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은 그 행위 책임이 가장 중한데 예. 전달만 한 사람들도 지금 구속돼 있는데 예. 본인은 지금 구속도 안 돼 있거든요. 김희중 씨 같은 경우에 김희중 씨의 진술은 굉장히 결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중 씨의 진술은 그렇다면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김희중 실장도 사안에 따라서는 이제 기억이 부정확할 때도 있었거든요. 예를 예. 들면은 그 미화 10만 달러인가를 이제 김연웅 여사한테 전달했다. 예. 근데 그게 그 관제에서 밥 해주는 할머니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해서 검찰이 그걸 이제 언론에다가 예. 이야기해서 언론에 이미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 알려졌습니다. 예. 나중에 대질신문 때 그분이 언제 나한테 그런 걸 줬느냐, 나하고 통화를 하던 관계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인 기억이 이제 그때 수정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 행정관한테 줬다라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예. 진술을 그러나 수정한 그 경우도 문제는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 진술은 예. 살아 있어서 예. 오늘도 저희들이 보도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기억의 착오에 의한 그런 진술은 또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김희중 씨 같은 경우에 예.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초선 의원 때부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그때부터 모시고 있던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고 예. 속속들이 잘 안다고 누구나 평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예. 근데 김희중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사를 받고 나와서 예.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검찰이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예. 가지고 있는 자료도 그렇고 진술 정황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국민 앞에 사죄하시는 게 맞다고 본다라는 충언을 드린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예. 그건 어떻게 볼까요? 저도 그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게 된 그런 이제 배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뭘까요 그 배경? 그 속에 일말의 어떤 진정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다 안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가까이서 수행하고 또 부속실에서 일정을 챙기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은 예. 그 부속 업무를 하고 있는 비서 이외에 수많은 분과 만나고 예.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건 좀 예, 알겠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럼 봅니다. 뭐 누구나 기억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다 맞는 얘기긴 하고요. 예. 또 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그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다 판단을 하실 텐데. 예. 다만 이제 이런 문제,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적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예. 아는 사람이 워낙 별로 없고 예. 조혜진 전 의원도 모르시잖아요. 예. 전혀 모르시죠. 그렇다고 봐야죠. 뭐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도 그보다는 조금 더 아는 정도지 예. 깊이는 모른다고 근데 봐야죠. 측근 중에 측근이시고 이 시간까지도 곁에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전혀 모르십니까? 제가 아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스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예. 또 도곡동 땅도 이명박 전 대통령 뭐- 거다.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른다는 예, 거죠. 그건 관계자들 진술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희들도 진술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예. 근데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 김희중 씨를 자꾸 이제 얘기가 집중되지만 예. 그 재산 문제에서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다고 해서 예.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진술한 내용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다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 조혜진 전 의원의 주장을 제가 더 믿어야 되는 건지 예. 제3자의 입장에서 예. 김희중 씨의 진술을 더 믿어야 되는 건지는 그건 조 전 의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잘한다고 볼 수 있죠. 예. 다스에 근무했고 사장으로 일했고 이런 한 분들이 예.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그 형성하고 있는 이 예. 객관적인 상황은 또 저같이 알겠습니다. 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의 생각이 좀 맞을 수 있는 것이 예. 그분들이 지금 진술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물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냐의 그 기준의 핵심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 다스를 설립할 때 거기다가 돈을 넣었느냐, 예. 또 돈을 넣은 것이 그냥 증여를 한 것이냐, 그냥 빌려주고 도로 다시 이제 받아낸 것이냐, 아니면은 지분 형태로 들어가 가지고 주식 형태로 갖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알겠습니다. 지분으로 가졌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뭐 그다음에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예, 본인이 필요할 때 재산을 언제든지 예. 다스를 쓸 수 있었느냐, 그래서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이제 실소유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간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금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다면 그건 실소유주라고 봐야 되는 건데 예. 검찰은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어떤 뭐 물적 증거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도 뭐 본 적은 없으니까 예. 이제 가지고 있다면 그걸 제시할 테고 조사에서도 제시했겠죠. 그리고 근데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예.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정부기관이 이걸 빨리 그걸 진짜 확신한다면은 법적으로도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예. 그 절차는 또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는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실소유주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은 예. 그것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돈을 금방 빼낼 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으로 예. 그걸 실소유주라고 꼭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차명이 아니라 자기 자산이라도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건 뭐 지켜보도록 하죠. 예. 아주 그냥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왜냐하면 뭐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조 의원과 조 전 의원도 이 내용을 다 아실 수는 없는 예,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질문드릴 텐데 지금 뇌물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이 대신 내줬다는 다스 소송비입니다. 예. 70억 원 정도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나 그거 무료로 해준 줄 알았다. 예. 선의에 의해서. 이 70억 원이 어느 로펌이든 뭐든 그걸 선의로 해주나요?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들을진 못했는데 예. 제가 들은 이야기는 그 소송에 관여한 법률 대리인이 예. 중간에서 뭔가 어떤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전 대통령께서는 나중에 가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제 청구를 하자면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처음에 예. 시작할 때는 자기가 일을 보는 김에 이것도 같이 봐준다라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아서 그냥 글쎄요. 고맙게 생각했다라는 예. 정도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식 차원에서 질문 드린다고 말씀드린 건데 예. 그냥 저희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정도의 규모라면 예. 왜냐하면 다스 관련 소송비라는 것이 소송에 걸리는 액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예. 것만 놓고 볼 때도 액수가 한두 푼은 아닌데 예. 그걸 단지 선의로 했다라고 이해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문건 이거 이제 조작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그건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왜냐하면 그 문건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걸 쓴 사람이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도 뭐 그 청와대 같이 비서실에서 그런 일에 관여한 입장이 아니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식적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상식 예. 판단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자료라는 것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 정윤회 문건 파동 예, 예. 때도 여러 문건들이 있었는데 어디까지가 청와대 문건이냐. 예. 청와대에서 작성되기도 하고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작성하기도 했는데 그 청와대 문건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아닌 게 있고 예. 또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건이 있고 그 문건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준비 자료로 만든 자료도 있고 예. 한데 뭐 그 모두를 청와대 문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예. 그 말씀이 있을 수도 있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알겠습니다. 하나는 근데 자료가 예.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그 자료를 대통령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하는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예. 대통령 말씀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말씀 같아요. 그거 이제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겠죠. 예. 그리고 이 문서에는 뭐 김백관 전 기획관이 도장을 찍었는지 사인을 했다고 하니까 예. 그것이 뭐 허투루 쓴 그 문서 같지는 않고 본인은 만들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그걸 대통령께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물론 그건 그렇죠. 예.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일이기도 하겠죠. 그럼 말씀 나눌 게 굉장히 많은데 예. 시간은 다 됐다고 자꾸 연락이 와서 한 가지만 그러면 정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보시는 건 맞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조혜진 전 의원을 비롯한 모든 그 측근들이 다 그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건 다른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거는 예. 저희 쪽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 민주당 쪽이나 또 이 여권 쪽에서도 거의 공공연하게 옛날부터 예. 노무현 대통령 한을 풀어줘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거의 공공연하게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을 수 없다고 보고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저희 지역구에서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예. 그 열린우리당 쪽의 시의원이라든지 또 그 지지하는 제 후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 저한테 쏟아낸 분노와 그 반드시 이게 그 갚겠다고 알겠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배경이 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맥락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예. 봅니다만 정치 보복은 맞은데 다만 이제 좀 해보고 안 돼서 그만두느냐 아니면 보복될 때까지 끝까지 털고 예. 추적하느냐 집요하게 하느냐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답변은 뭐 예상했던 그대로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정치 보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청와대에선 뭐 구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만은 예. 굉장히 경로했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드린 예, 바가 그때 뉴스 나왔었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측근들이 다 진술을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모르겠습니다. 측근들을 그러면 검찰이 겁박을 했느냐 하는 것까지는 그건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검찰은 나름대로 수사를 했을 테고 예.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측근들은 또
내용들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까지 가게 된 과정에서의 했던 그 검찰이나 예. 그때는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검찰이었지만 예. 지금 검찰이나 저는 바뀐 게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예, 그건 검찰이 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조혜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팩트체크는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준비를 좀 더 잘해서 내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오늘 2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 있어서 아니면 뭐 2개밖에 없었습니까? 시간 때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명박의 제가 야단을 맞겠군요 이제. 청렴으로 잡았습니다. 예. 물음표를 붙였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개 정도의 혐의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이 조사 때문에 색다른 곳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는 국민권익위 산하기관인 청렴연수원이 있는데 입구에 저렇게 대형 휘호석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좋은 말인데요. 문제는 밑에 있습니다. 2012년 가을 대통령 이명박이라고 서명이 돼 있습니다. 연수원이 2012년에 문을 열었는데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글과 서명을 내려준 겁니다. 예. 청렴이 대한민국을 바꾼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좀 비교해 보면 묘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연수원 측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매년 일정 시간을 저 연수원에서 청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입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렴을 매번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주민들의 반발도 좀 있었는데요. 휘호석이 맞지 않다는 반발이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오후 늦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휘호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건데요. 우선 처음 설치할 때 설치비는 약 95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오면 그때 처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뭐 처리는 버리거나 아니면 치워두거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법적으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나.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저 휘호식을 그대로 두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재판까지 끝나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권익위의 입장은 사법적 판단인데요. 1심일까지인지 아니면 혹시 대법원까지일지는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사실 이 전 대통령이 제일 강조했던 거는 바로 정직입니다. 대통령 기록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프로필이 남아 있습니다. 외부로 남아 있는데요. 좌우명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가훈은 정직으로. 이거 뭐 유명합니다. 예. 가훈이 정직이라는 것은? 예,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여러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정직하냐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 다스나 BBK 의혹이 제기됐을 때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던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비춰봤을 때 이게 맞냐라는 것은 앞으로 가훈을 이 전 대통령이 지키려냐는 법원이 또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역시 전 대통령인데요. 박근혜 배신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배신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건 또 여러 번 알려졌는데요. 자서전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슬프고 흉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동물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즐겨본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유승민 의원을 콕 암시해서 배신을 싫어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사실 저 심판에 분위기 정말 살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심판에 집착하다가 사실 20대 총선은 당시 여당이 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사실 배신자는 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요? 전직 국정원장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특수활동비는 제대로 된 국가 운영에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줬는데
그렇지 않아서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즉 검찰 조사에서는 국정원에서 상납한 특수활동비는 기치료비, 주사비, 옷값 그리고 측근의 그렇죠. 휴가비 등으로 쓰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도 전 국정원장의 경우는 뭐 추가할 말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그냥 별도의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병우 전 국정원장의 경우도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그분이 이 법정에 섰을 것이다라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쓰일 줄 모르고 줬다라는 주장들을 전 예. 국정원장들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에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옵니다. 낮부터 전국이 차차 맑겠지만 오늘보다는 쌀쌀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